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대 1억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단순하게 월에 165만 원을 5년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꾸준히 모아야 달성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생각보다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반면에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써버리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 취업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짜 빠르면 20대 중반도 가능하지만 남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면, 그 정도로 설정을 해보자면 직장을 다닌 지 2, 3년 차 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 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을까? 당연히 궁금하겠죠. 일단 사회적으로 30대에 1억을 모았다는 말은 여전히 일종의 기준선처럼 여겨지고, 이게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가는데 이제 첫 발걸음을 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돈이 복리로 굴러가는 시기라고 또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30대 중에서 순자산, 이제 빚을 제외하고 그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생각보다 극소수입니다. 당연히 통계청을 얘기해야 되겠죠.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약 3억 원대로 나오는데, 이게 부채가 평균 2억 원 안팎입니다. 거의 2억 원의 부채가 있는 거고, 순자산이 약 1억 원 수준이지만 이건 또 가구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인 기준으로 보면 순자산 1억 원을 넘는 30대의 전체의 20%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0대에 1억을 모았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달성한 사람은 엄청난 인고와 고난의 시간을 견딘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현실의 벽이 높아졌고 돈의 가치가 변했다는 거, 그리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물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보다 물가 상승률이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은 모두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구매력이라고, 이제 실제 소비가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30대 초반에 저축을 시작해서 40이 될 때까지 1억을 모으는 것도 어떤 분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30대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세후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고, 물가와 자산 가격은 수십 배 올랐지만 임금 상승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1억을 모으려면 단순히 계산으로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해도 8년 넘게 걸립니다. 그마저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현실은 월세 또는 전세 대출과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와 교통비, 그리고 식비, 통신비,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하고 보험료, 세금, 친구들을 만날 때 쓰는 돈들, 이런 것들을 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즉 지금 30대의 현실은 저축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안 쓰고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절약을 하고 부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30대가 1억을 모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방금 말했던 주거비 폭등인데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와 맞춰서 올라가는 전세 가격과 월세도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30대는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정면으로 맞닥뜨립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전세가 무서워서 월세로 다 전환하고 있는데,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그나마 월세가 저렴한 편이지만 서울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은 월에 정말로 100만 원이 그냥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관리비와 공과금 같은 걸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임금의 40에서 50%가 주거비로 나가게 되고, 이게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아니라 임차로 거주하면서 쓰는 돈이어서 결국 또 모이는 돈도 아닙니다. 즉 집 한 채가 아니라 보증금만으로도 빚을 져야 하는 구조죠. 그리고 생각보다 취업을 하기 전에 빚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집을 제외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다면 기본 2, 3천만 원은 빚을 지고 졸업을 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빚만 없어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거칠의 위로식 발언이 아닌 거죠. 보통 평균 2천만 원 내외로 빚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하고, 취업 시기도 늦어진다고 하면 30대 초중반에 취업을 했을 때 진짜 40이 되기 전에 1억을 모으기는 진짜 고되고 힘들 수도 있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서 더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소비 구조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돈을 안 쓰면 애매하기도 한데, 지금은 매달 고정비에 덫에 갇혀 있습니다. OTT 같은 구독료나 보험료, 교통비, 커피값,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하루에 저도 2,000원 저가 커피는 꼭 마셔야 하는 입장에서 한 달에 아무리 싸게 커피를 마셔도 6만 원 정도의 커피값이 나오고요. 교통비는 기후동행 카드를 써도 55,000원이 나가고 OTT 구독료 이것저것 하면 2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는 뭐 실비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보험 하면 이제 1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금방 주거비를 제외한 30만 원의 소비를 하는 걸 보면 모을 수 있는 돈이 확실히 한정적이긴 하죠. 그나마 저렴하게 써야 이 정도고, 이런 구독형 소비 구조는 한 달에 40만 원이 새어 나가고요. 눈에 잘 띄진 않는데 연간으로 보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즉 과거에는 비정기 소비였던 항목들이 지금은 그냥 반강제적인 월 정기 지출로 변했습니다. 소비 습관을 조금만 놓쳐도 저축은 순식간에 증발하는 거죠. 현대의 30대는 스스로 절약을 해도 생활비 자체가 과거의 두세 배이기 때문에 절약만으로는 1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30대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파견직이나 프리랜서 형태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뜻인데, 그분들은 꾸준하게 쉬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지만 일을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는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면 그 시간은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소비만 하는 시간으로 이제 모아놨던 돈을 많이 까먹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서는 여전히 꾸준한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1억을 모으려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장기적인 절약과 복리 구조가 필요한데, 현실의 30대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악조건이기 때문에 투자는 필수인 시대를 살아간다고 조언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시대에 이제 그렇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을 까먹습니다. 30대 중에 일부는 그렇게 저축만으로는 답이 없다면서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그 결과 대부분은 빚과 후회만 남는 거죠. 주식이나 코인과 부동산이나 ETF 투자 등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생각보다 상승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 나갔지만, 하락장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멘탈이 좋지 않겠죠. 그렇게 목돈을 넣고 순간 돈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30대의 대부분은 유튜브나 커뮤니티 정보에 의존하고 있고 단기 차익을 노리다가 오히려 원금 손실만 보게 되는 거죠. 인덱스만 주구장창 모아가라고 조언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별주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고 또 복구하려다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런 레버리지 구조로 그동안의 노력으로 모아놓았던 돈이 다 날아가고 빚이 또 생기면서 다시 늦은 30대에 빚을 갚기 시작하면 40대의 빚을 다 털어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또 신용대출로 코인에 들어갔다가 반토막이 나고 주식 신용미수로 손실을 보면서 마진콜을 당하는 뭐 이런 현상들, 또 부동산 갭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오히려 마이너스 자산이 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1억을 모으기는커녕 빚을 갚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과 보험료 부담도 훨씬 커지는 것도 한몫하는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이런 항목들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이 중에 한 3-40만 원 정도가 뭐 이제 공과금과 사회보험료로 나갑니다. 결국에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2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월에 300만 원을 버는데, 2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걸 보면 참 나중에 받지 못할 국민연금 내는 게 아깝기도 하고 안 내기도 좀 뭐 그렇고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도 한몫합니다. 이런저런 돈을 내다 보면 진짜 정작 모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구조에서 1억을 모으려면 몸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구조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비로 보상받으려는 심리에 빠집니다. 하루에 9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이 한 280만 원 중에 그 중에 200만 원이 월세나 대출이나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남는 건 80만 원인데, 그 80만 원을 저축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소비로 쓰고 싶어지는 건 당연하죠. 뭐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는 심리와 몇 개월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소비를 정당화합니다.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도 그 소비에 대해 부모님을 제외하고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기까지 하죠. 또 커피 한 잔이나 주말 여행이나 간단한 외식조차 사치가 아닌 생존의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결국 자산 형성은 멀어지게 되고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 비율이 1위인 국가이고 특히 청년부채 증가율이 1위, 저축률 감소율이 1위를 달성한 국가라는 3대 타이틀을 달성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돈은 모아야 합니다. 진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병원비로 목돈을 쓴 것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병원비로 돈이 훅 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지독하게 냉정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또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